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두 번째 주제의 두 번째 시간,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연표는 개화기의 주요 사건을 표시한 연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전부 다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연도가 똑같죠. 1894년 한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그리고 덤으로 청일전쟁까지 배우겠습니다. 자, 일단 동학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단원 마지막에서 서학에 대항한 의미로 생겨난 우리나라 고유의 학문이자 종교, 동학입니다. 그 동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조선 후기에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백성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농민들 사이에서 점점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이런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해져서 특히 평야가 많았던 전라도 지역 농민들은 굉장히 많은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수탈이란 거는 억지로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를 참다 못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1894년에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진행 과정을 보면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누어집니다. 자, 1차 봉기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전봉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농사를 짓던 양반 집안의 출신 전봉준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게 되는데요. 이 고부의 군수가 굉장히 심하게 농민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 고부 사람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봉기 소식에 고부 주변 지역 농민들까지 합세하면서 그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이에 놀란 정부에서 관군을 파견하는데 이 관군을 황토현에서 격파해버립니다. 관군은 신식 무기도 가지고 있고 대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은 뭐 잘해봤자 조총을 들고 있고 대부분이 대나무로 만든 죽창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군을 격파하고 결국은 전주성까지 점령합니다. 전라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부에서는 다급하게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고 이에 일본 군대도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관군과 휴전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봉기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진행 과정 두 번째입니다. 이 1차 봉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에 그대로 남아서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이 집강소에서는 치안을 유지하면서 농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 안에서 청일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청나라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된 겁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굉장히 많이 간섭하게 되니까 동학농민군이 다시 한번 봉기합니다. 바로 2차 봉기. 그런데 이 동학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아까 황토현에서는 관군을 이겼는데 이번에는 패배하게 되죠. 원인은 우리나라의 관군은 신식 무기를 갖추긴 했지만 전투 능력이나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진 데 비해서 일본군은 신식 무기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 능력도 높았고 동학농민군은 그에 비하면 무기도 보잘것없고 형편없었습니다. 단지 관군이나 일본군에 비해서 숫자가 많았을 뿐이고 이 신식 무기에 있고 없고가 그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난 게 우금치 전투였던 거죠. 하여간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결과와 의미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동학농민군은 후퇴하고 전봉주는 동료가 밀고를 해서 그러니까 몰래 신고를 해서 체포돼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자, 옆에 있는 사진은 전봉준 장군이 체포돼서 서울로 옮겨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 들것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전봉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들것에 앉아 있냐면 고문으로 인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서울까지 가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난 건 아닙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에 동학농민군이 주장한 내용 중에서 일부가 갑오개혁 때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군의 뜻은 이후에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항쟁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정부에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의 원인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청일전쟁의 그 한가운데서 조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선이 빨리빨리 근대 국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들이 1894년에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갑오개혁의 내용을 보시면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내용도 있고요.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능력 위주로 관리를 선발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 제도를 없애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실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였던 것 중에 하나죠. 세금을 법에 딱 어느 정도 걷겠다라고 정해서 그 이상은 걷지 않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고문하지 않고 백성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량형, 그러니까 단위를 표준화했습니다. 통일한 거죠. 왜냐하면 전라도에서는 뭐 1cm가 조금 더 서울에 비해서 길다거나 경상도에서는 1cm가 조금 더 짧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도량형이 통일이 되지 않았던 것을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도 또는 나라를 위해서도 대부분이 좋은 내용이죠. 네. 이 갑오개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실시되었고 이 갑오개혁을 이끌어가던
관리들이 일본에 너무 의지했습니다. 특히나 이 갑오개혁이 실시된 때가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하던 시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싫어하던 국민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오개혁 역시 성과를 많이 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신분제가 폐지되고 도량형이 통일되는 등 약간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던 성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갑오개혁은 조선을 근대적으로 바꾸려고 우리 스스로 실천해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다 알다시피 탐관오리들이 수탈을 너무 심하게 했던 게 원인이 됐죠.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개입으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신분제도 폐지하고 도량령도 통일하고 과거제도 폐지하고 능력 위주로 관리를 선발한다거나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겠다거나 이런 개혁을 실시하는데 준비가 부족하고 일본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국민이 반발했다는 점들이 갑오개혁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사회책 63에서 64쪽, 사회과 탐구 43쪽을 읽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 탐구 43쪽은 푸는 내용은 아니니까 제대로 읽어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찾기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